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심이 갑자기 5월 1일 그러니까 내일로 잡혔습니다.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뭐 또 희망회로 돌리냐 희망 고문하냐 이런 분들 계실 수가 있으니까 저희가 특정 결론 뭐 유도하는 대신에 있는 그대로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래도 모든 경우의 수는 다 따져봐야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상당히 빠르게 잡혔어요. 상당히 빠르게 잡혔는데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도 일단 3심 선고가 이렇게 빨리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상고심 사건 접수 34일 만이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전원합의체 회부를 하고 두 번 그 심리를 했죠. 두 번 심리를 하고 왜 세 번째 심리가 안 잡히지 이렇게 하고 좀 불안하게 됐어요. 근데 전혀 이제 세 번째 심리가 없이 바로 어제 전격적으로 어제 오후 한 6시쯤 그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게 뭐지? 지금까지는 그 빨리빨리 전원 합의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돌리고 두 번 연속 그 3일 만에 두 번 연속 심리를 하고 해서 한 세 가지 시점이 예상이 됐어요. 그렇죠. 첫 번째는 6월 3일 대선 전에. 근데 대선 전에 후보 등록이 돼버리면은 또 민주당에서 만에 하나 후보가 못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후보 등록 직전에 그러니까 11일 전에 이게 하나 있었고 하나는 5월 한 8일 9일 그 정도 말하는 거였죠. 그렇죠. 그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휴가 시작되니까 이번 주말부터 연휴 직전에 좀 하지 않을까 금요일쯤. 그런데 그것보다도 이틀이 더 하루가 더 빨라진 거죠. 그렇죠. 하루가 더 빨라진 겁니다. 어쨌든 5월 1일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파격적인데 그러면 이것은 이유가 뭘까? 저희들이 이제 희망회로 돌리지 않고 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 그 희망회로라기보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대법원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희망회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지금 주로 사법부에서 정상적인 그러니까 법대로 이렇게 하는 판결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희망회로를 결과적으로 돌리는 꼴이 돼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가령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빨리 지금 혼란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아예 면죄부를 줘버리겠다. 면죄부를 줘버리겠다. 그러면 이 선거 전에 그런 후보 등록하기 전에 연휴 전에. 그렇죠. 연휴 전에 해서 그러면 검찰이 그 상고한 것을 기각을 해서 무죄를 줘버리겠다. 지금 결론이 나 있거든요. 상고 기각. 네, 상고 기각. 그러니까 아마 저 두 번째 심리했을 때 결론을 냈을 거예요. 지금 판결문 쓰고 있을 겁니다. 그럼 상고 기각 그 가능성이 하나 있고 하나는 정반대로 그게 아니고 최소한 후보 교체 시간을 줘야 되겠다. 민주당에 대해서 후보 교체 시간을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후보 교체가 되려면은 일단은 그 파기자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직접 선고하는 경우. 그런데 그 경우는 다들 이제 가능성이 낮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파기자판 자체를 거의 안 한다고는 하니까. 안 한다고 하는데 한 사례도 있고 이거는 워낙 중대한 사안이잖아요. 우리 그 나라가 정말 대혼란에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그 사안이기 때문에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파기자판을 일단 제외를 한다고 해도 그럼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인데 이 경우에는 물론 다시 고법에 갔다가 대법에 다시 와야 되니까 아마 그러니까 피선거권은 남아 있을 거예요. 유죄를 받더라도 유죄 취지로 그렇지만은 혼란이 일어나겠죠. 이게 과연 재판이 그러면 그 고법에 갔다가 대법에 바로 와서 유죄가 확정이 돼버리면은 피선거권 박탈령이 확정이 돼버리면은 바로 즉시 또 선거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그대로 헌법 84조가 재판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이렇게 보면은 그 상황을 감안을 하면 그때도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 민주당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면죄부를 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후보 교체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인가 저는 그 둘 중에 하나가 이미 결론에 나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좀 더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신속한 재판, 신속한 선고라고 말씀드리긴 하는데 이게 진즉 한참 전에 결론이 났었어요. 그때는 그런 재판이에요. 사실 거의 3년을 끌었습니다. 시간을 끌다 보니까 이렇게 민감한 시점에 판결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정치를 마지막에 마감 도장을 찍는 건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돼버린 이런 현실인데 1심에서만 1년 4개월을 판사가 그냥 깔고 앉기도 하고 그런 사건이었었는데 일단 법조계 취재로는요 신속한 재판 과정에 3심 재판 과정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중이 반영됐다 이런 분석은 나오는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신속 재판을 했고 특히 선거법 가지고는
공문까지 다 보냈습니다. 하급심 법원에 예. 그 공문을 보내서 선거법은 633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리고 네. 특히 이번에 작년에 4.10 총선 때 그때 예. 선거사범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도 빨리 진행을 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다 공문까지 보내고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 그걸 솔선수범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솔선수범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1심이 6개월에 끝나야 되는 걸 2년 2개월이 걸렸거든요. 예. 2심도 4개월이 걸렸어요. 3개월 끝나야 되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법원에서 이게 해도 저희들이 대법원만 보면은 이게 정말 신속하게 하는구나 하지만은 전체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633, 그 9개월, 그 12개월, 1년에 끝내야 되는 거를 그렇죠. 예. 지금 2년 6개월이 됐거든요. 예, 예. 2년 6개월, 지금 대법원까지 2년 7개월 만에 나오는 거니까 이게 결코 빠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뭐 그 대선이 맞물려 있으니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의지를 가지고 저는 이제 선거 시점까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정을 했다고 보는데 네. 그 내용 네. 이게 어느 그 무죄로 갈 것이냐 유죄로 갈 것이냐 뭐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할 것이냐 파기 자판을 할 것이냐 이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을 떠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예, 이게 헌법재판소처럼 뭐 이상하게 뭐 만장일치 전원일치 이렇게 조율하는 그 과정이 대법원에는 없죠. 네, 예. 같이 이제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12명의 대법관들이 그러니까 11명까지 투표를 했고 거기서 다수의 그 대법원장이 손을 이제 들어주는 그 형식이 예. 되죠. 예. 그래서 시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지를 가지고 정했지만은 내용은 12명의 재판관들이 양심적으로 판결을 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지금 재판 연구관 수십 명이 달라붙었고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 1, 2심 증거와 사실관계가 사실 뭐 동일해가지고요. 이 사건은 뭐 오래 볼 건도 아니긴 했었는데 뭐 새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 판단만 달라졌을 뿐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더 봐야 될 거는 이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심리와 별도로 또 헌법조를 투입을 시켜가지고 헌법 84조에 대한 검토도 했다는 겁니다. 아까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헌법 84조라는 게 그러니까 뭐 내란죄, 외환죄를 뭐 제외하고는 형사소출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인데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된다면은 그때 과연 재판이 계속되게 될 수 있느냐, 뭐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이 이 헌법 84조에 걸리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그간 당선이 된다면 이미 진행 중인 재판도 모두 멈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멈추지 않는다 지금 의견이 왕왕 갈려왔습니다. 상식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서 아예 볼 것도 없다라고 대법원이 판단을 했다면 아예 헌법조 투입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그런 분석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헌법 담당관 그 재판 연구관들이 예. 그 투입된 이유가 이번에 같이 헌법 84조를 이제 살펴봤을 것이다. 예. 그 헌법 84조를 왜 살펴봤냐 하면은 만약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그 무죄로 확정을 해버리면은 예. 그 뭐 살펴볼 필요도 없죠. 물론 이제 앞으로 4개의 재판이 더 있으니까. 그렇죠. 예. 4개의 재판이 더 있으니까. 그건 그런데요. 그 예. 경우에 예. 뭐 대별을 해서 뭐 했을 수도 있지만은 예. 지금 당장 그 눈앞에 있는 것이 선거법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뭐 살펴봤다고 하면은 이게 계속 이제 그러니까 파기 환송을 해야지 재판이 계속이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것이 재판이 진행될지 안 될지 이것을 살피려고 투입을 했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이 헌법재판 그 이번에 그러니까는 내일 이 선고를 하면서 만약에 파기 환송을 하면은 이것이 앞으로 만에 하나 그 피고인이 네.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계속된다 아니면 중단된다 이것을 같이 입장을 밝힐지 예. 아니면은 그것을 나중에 그 또 다른 그 과제를 남겨둘지 아하. 그 부분을 어떤 내일 지켜봐야 돼요. 예. 파기 환송이 될 경우에는 예. 파기 환송을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그러니까 가장 법대로 하는 것은 이재명이 예. 법대로 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법대로 하는 것은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하고 헌법 84조 해석이 새로운 그 소출을 못한다는 것뿐이지 재판은 진행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주면은 네. 그러면은 가장 이게 법대로 저는 그 결론이 나오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예.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또 나중에 그 이재명이 헌법재판소로 가져갈 거예요. 그렇죠. 만에 한해 본인이 집권을 하면은 예.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만은 그것을 헌재에서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 헌재로 가져가려고 이렇게 좌파 성향의 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기 위해서 그 노력을 했잖아요. 네, 예. 그렇지만은 그때는 그때고 이것은 파기 환송돼서 고법에서 보고 그다음에 대법원을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빨리 하면은 뭐 한 달 남짓이면 끝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을 헌재 전에 대법원이 이것을 먼저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법대로 하는 시나리오는 희망회로가 아니고 예. 법대로 하는 시나리오는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하면서 재판은 계속된다. 이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지금 여러 가지 설명하셨는데요. 뭐 저희가 계속 좀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전 국민이 거의 다 법조인이 다 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제일 똑똑할 것 같아요. 법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결론 크게 세 가지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상고 기각, 파기 환송, 그다음에 파기 자판 이렇게 세 가지 있는데 저희가 그러면은 좀 법적인 분석하는 분들은 많이 있을 테니까 지금부터 그러면 정치적인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각각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정치적으로 파장이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고 기각 그러니까 무죄 취지로 그냥 무죄로 그냥 상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지금 현재 대선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이건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저희가 예상컨대 5월 1일에 이제 재판이 선고가 있으니까 그러면 만약에 상고 기각이 될 경우에는 5월 2일 일단 신문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그냥 무죄 확정 이렇게 나오고 민주당의 멘트도 대충 뭐 예상이 됩니다. 뭐 검찰의 조작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대선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일단 정치적으로만 해석을 할게요. 네. 법적으로는 말씀하셨다시피 많이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이제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입니다. 네. 무죄가 확정됐을 경우는 민주당에서는 이게 다 그 검찰의 사건 조작이었다. 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신문들도 날개를 달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만 대법원이 그런 결론을 내린 데 대해서 어떤 그 민심이 그렇게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안 갈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대법원은 그 전에 한번 사례가 한 번 있습니다. 2020년에 이재명에 대해서 권순일 그 재판 거래 의혹 똑같은 그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였거든요. 그때 한번 면죄부를 준 적이 있어요. 그때와 지금 다른 점은 그때는 1심이 무죄, 2심이 유죄, 그다음에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 거래 의혹이 있었어요. 권순일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이 있는 그 대법원인데 똑같은 대법원이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명예를 회복하는 정말 법대로 해서 명예를 회복해야 되는 기회인데 그걸 다시 1심 그때와 다른 것은 1심이 유죄, 2심이 무죄, 그리고 3심에서 다시 이것을 무죄를 확정을 해 주게 되면은 그때하고 지금하고 어떤 연결이 돼 버려요. 저는 연결이 여론에 따라서 여론을 어떻게 이제 여론전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이 왜 이재명의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그 2심의 판결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수긍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왜 이런 그 면죄부를 억지로 줬느냐. 기존 판결과 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만 다른 판결이 왜 나오느냐. 계속 다르게 나오느냐. 뭐 그런 또 역풍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4개의 재판이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4개의 재판도 그러면 그 계속 진행이 될 것이냐, 헌법 84조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그런 문제까지 다시 또 새롭게 제기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 지지율에 혹시 이런 부분도 다 포함이 돼 있을까요? 만약에 뭐 무죄 확정이 된다고 해도 지지율에 뭐 드라마틱하게 지지율이 오르거나 뭐 정말 억울했다 이러면서 지지율이 팍 오르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지. 지금 우리 국민께서 만약에 이게 무죄를 확정을 한다고 해서 야 정말 이재명이 죄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지금 이미 그 열성 지지층은 이재명 열성 지지층은 자기들이 확신을 갖는 데서 더 깊은 확신을 가질 뿐이지 그게 밖으로 더 뭐 중도층에 확산이 돼가지고 야 역시 죄가 없구나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혐오감 조사를 하면 1등이잖아요. 이재명 혐오감 조사 1등. 비호감, 그러니까 비호감을 1등인데 그걸 갑자기 이게 대법원에 그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뀌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또 이 사법 리스크는 그런 것은 다 이미 반영이 됐고 만에 하나 이 파기 환송이 나온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이재명의 사법 이기가 실제화되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는 있지만 무죄로 확정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런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타이밍이 참 근데 미묘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한덕수 대행이 5월 2일 그러니까 모레죠. 모레 출마 선언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상고 기각을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갖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은 그 반 이재명을 기초로 이제 그 출마를 하는 거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그 출마를 하기 전에
이렇게 그 무죄가 확정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어느 정도 이 분위기는 좀 좋지 않겠죠. 무죄가 확정이 되면 반 이재명에 대해서 약간의 이 어떤 명분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반 이재명을 하는 이유가 왜 범죄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재명이 그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은 헌법 84조 조항 때문에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다. 네. 대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것이 반 이재명 그 전선의 한 수단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위험한 인물이다, 정치 보복을 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있지만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5개 중에 하나지만은 일단 이재명이 면죄부를 받게 되면은 약간의 흔들림은 있겠지만은 그 전체적인 거 이재명이 되면은 국가 정체성이 흔들린다 또는 이 어떤 그러니까 사회주의적인 법안들을 막 통과를 시킬 것이다. 또는 정치 보복 가능성. 예. 지금 그 내란 종식 가지고 계속 기치를 올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내란 종식은 곧 정치 보복을 의미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영향이 없기 때문에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변수는 되지 않겠지만 약간의 흔들림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파기환송에 대한 정치적인 해석을 저희가 좀 해볼게요. 만약에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다면은 고법에서 서울 고법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이제 기속이 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아마 하게 될 것인데 이렇게 돼도 이재명 후보는 출마는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타격은 좀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또 대선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혼란이 또 벌어지게 돼서 법원이 과연 이런 판결을 내리긴 할까 하는 그런 낙담한 시선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에 대해서는 정치적인 해석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헌법 84조 해석을 덧붙이느냐 아니면 그냥 파기환송만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덧붙이게 되면은 파기환송을 하되 이것이 계속 재판이 진행된다고 헌법조들이 이제 투입이 됐으니까는 그 판단까지 하게 되면은 이것을 후보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유죄가 확정이 됐잖아요. 유죄가 확정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짜리를 1심에서 그것을 100만 원 미만으로 하기에는 법원도 참 낙관제로서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이면은 바로 당선되더라도 바로 또 조기 대선을 해야 되는데 이게 계속 진행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민주당 안에서 후보 교체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유권자들이 안 찍습니다. 그렇죠. 일부 열성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안 찍어요. 그럼 질 게 뻔해요. 그것이 후보 교체론이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만약에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이 없다고 하면은 이재명은 출마를 강행을 하려고 하겠죠. 본인은 강행을 하려고 하겠죠. 아직 비선거가 살아있으니까는. 그렇지만 그 민주당 안의 비명계를 중심으로 또는 그 지금 뭐 선대위 위원장으로 들어간 강금실이나 아니면은 또 여러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아니야 그래도 이건 불안해서 안 돼. 그리고 후보를 바꿔야 돼.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죠. 충분히. 후보 교체론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파기 자판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언급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파기 자판이라는 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아예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대법원에서 아예 그냥 뭐 징역 몇 년 아니면 무죄 뭐 이런 식으로 선고를 내려버리는 건데 이게 전례가 별로 없긴 한데 그래도 간혹 일어나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어제 관가에서 돌던 뭐 소문 지라시 같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파기 자판을 하면서 100만 원 이하로 선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죄를 선고하긴 하나 그래도 출마가 가능하는 식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주고 근데 84조 그러니까 재직 중 소추 금지는 재판 포함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재판 진행을 안 하는 것으로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일단 요지는 뭐 100만 원 이하로 이렇게 약간 타협점을 찾는 식으로 변론을 내리지 않겠느냐 이런 것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대한민국 최고의 그 법관들이죠. 12명. 그 법관들 12명이 예를 들어서 파기 자판을 하면서 좀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파기 자판을 하면서 한 80만 원 그 벌금 이래서 이 면죄부를 준다. 그러니까 출마를 하도록 한다. 이것은 대법원 스스로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대법원 얼굴에 먹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그 어떤 꼼수, 이게 꼼수잖아요. 꼼수죠. 꼼수는 부르지 않을 거로 저는 보고 파기자판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주진우 법률위원장을 비롯해서 여러 법조인들도 계속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례가 드물다고 그것 때문에 뭐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워낙 중대한 국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혼란을 막을 수 있는 건데 그 지금 파기자판을 했던 뭐 사례들도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몇 년에 하나씩은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리고 다만 이 뭐 피고인이 대선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없다 뿐이지 다른 사례들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파기자판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자 일단 그 대법 2부에 처음에 돌렸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4명의 대법관들이 하는 것을 좀 맞지 않다고 해서 12명이 하는 전원 합의체로 돌렸어요. 예, 예. 그럼 최고의 법관 12명이 결정을 했는데 이것을 자기들이 결정을 하지 않고 다시 고법으로 돌려보낸다. 그것을 이제 고법 판사 3명에게 맡기는 거잖아요. 네. 자기들이 처음에 4명 가지고도 이것은 너무 중대한 일이라서 12명이 해야 돼. 네. 12명이 해야 돼서 그래서 거기서 심리도 하고 해놓고는 그걸 결정을 안 하고 다시 고법으로 해서 그럼 형량 당신들이 결정을 해. 예. 이렇게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전원 합의체를 했으면은 12명이 공동 책임을 지고 네. 혼란을 막아야 된다. 예. 혼란을 막으려면은 이 파기자판이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파기자판을 해야 되고 네. 파기자판에서 자기들이 형량을 정할 때 이 뭐 100만 원 미만으로 하는 것은 정말 낙관지로는 그런 꼼수밖에 안 돼요. 그 파기자판을 하면은 정말 법대로 그 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저희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 관련돼서 선거법 사건 대법원의 3심 선고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좀 다뤄봤습니다. 각각의 시나리오에 따른 정치적인 영향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일단 좀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쉽게 지금 본부장님께서 짧게 좀 설명을 주셨습니다. 저희 그럼 지금부터 경선 관련된 부분, 국민의힘 경선 관련된 부분, 그리고 한덕수 대행 출마와 관련된 부분도 한번 따져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기가 참 미묘하긴 한데 그건 그렇고 지금 여권의 경선이 한창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2차 경선에서요.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두 사람이 이제 통과를 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여론조사 같은 거에서는 특히 한동훈 후보와 홍준표 후보가 약간 혼전으로 나왔는데 결과는 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본부장님은 일단 예상 좀 하셨어요. 일단 김문수 후보에게로 어떻게 보면 탄핵 반대 표심이 많이 좀 쏠린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그렇죠. 일단 김문수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 너무 예상을 했는데 네. 저는 그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걸로 봤어요. 그 한동훈 후보보다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1차 경선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그 책임 당원 50%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책임 당원들은 또 국민의힘 여론조사 안에 들어간 국민의힘 지지층, 일반 국민 중에서 국민의힘 지지층보다는 또 결이 좀 달라요. 책임 당원들은. 매달 당비를 낼 정도로 이렇게 그 정치에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은 보수 우파의 가치를 지키려는 그 분들이 많이 있죠. 그 분들 중에서는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 반대를 했던 분들이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별로 보면은 책임 당원들이 영남에 한 40%가 돼요. 영남 40%가 되고 또 영남 지역에서 탄핵 반대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탄핵을 찬성을 한 것을 넘어서 탄핵을 주도를 한 한동훈 후보에게 보다는 탄핵에 반대를 한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표를 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새로 50% 들어간 책임 당원에서 그렇죠. 예. 그 홍준표 후보가 우세할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것으로 봤고 또 하나는 이번 경선에서 한덕수 변수가 계속 있었어요. 그렇죠. 한덕수 대행을 지지하는 이 표심이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의 적극적인 경선 후보에게 갔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거기서 단일화에 미온적인 인물이 또 한동훈 후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 50% 책임 당원이 포함됐다는 것하고 한덕수 변수에 의해서 저는 홍준표 후보가 그 김문수 후보와 같이 올라갈 걸로 봤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제 예측이 또 틀렸어요. 요즘 예측이 잘 안 맞습니다. 세상이 워낙에 좀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왜 그 한동훈 후보가 또 올라갔을까를 또 분석을 제 나름대로 해보니까 조직력이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이 공천을 많이 줬잖아요. 그때 국민 추천제 이런 거를 해서 공천을 준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당 대표도 뭐 짧게는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참 조직력이, 그러니까 공적인 조직력이 거기에 있어서 책임당원 투표도 어느 정도 효과를 봤던 걸로 보이고, 그 다음에 이 위도훈이죠, 위도훈이 그걸 비롯해서 팬덤들이 또 그 조직력으로 그 외곽에서는 조직력을 발휘를 해서 그 조직력이 좀 작동을 한 것 같습니다. 조직력 말씀도 하셨습니다. 일단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계 은퇴 말씀을 하셨고 또 거기다 탈당까지도 시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구도를 보니까요. 탄핵 반대와 찬성으로 다시 한번 나뉘게 됐습니다. 또 비슷한 주제로 토론회에서 공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토론회가 오늘 밤 10시에 딱 한 번 열린다고 하는데 그리고 1, 2일에 딱 50대 50으로 후보 선정이 또 진행이 되게 됩니다. 1, 2차 경선에서 토론회가 실질적으로 표심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토론회가 뭐 제한적으로 저는 영향을 미쳤다고 제한적으로 봅니다. 제한적이고 그 지금까지 그 입장이 분명했기 때문에 지금 1, 2차에서는 사실 이제 탄핵 찬성이나 반대나 이거였거든요. 거기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를 했고 그 토론 주제도 거기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지만 지금 두 사람이 벌이는 그 맞수 토론이 이제 오늘 밤 10시에 있죠. 맞수 토론부터는 그것보다는 저는 다른 두 가지가 그러니까 탄핵 찬성 반대 한쪽에서 찬성 반대 두 사람이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거기에 매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오늘 토론에서는 오늘은 정말 그 지금까지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소모전이거든요. 그렇죠. 그 소모전이 이제 더 이상 펼치면 안 돼요. 두 사람은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지 그것 하나하고 한독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두 가지 쟁점으로 오늘은 그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렇게 해야 돼요. 더 이상 이제 뭐 탄핵 찬성 반대 이것은 국민들도 식상해합니다. 식상해하고 그것은 일단 나중에 그 역사의 평가에 좀 맡겨두고 지금 당장은 이재명의 집권을 막아야 되니까 막는 방법과 그러니까 막는 방법은 두 가지죠. 본인 각자의 어떤 이 개인의 경쟁력을 이제 그 가시를 하는 이런 토론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 한독수 대행이라는 그 외적 변수가 있으니까 이 시너지를 어떻게 최대한 살릴 것이냐. 그러니까 그 방법이 지금 여러 가지 거의 뭐 고차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국민의힘이 지금 당장 들어오는 방법, 박혜수 후보 그 무소속으로 뛰다가 하는 방법, 그 시점도 그 전당대 그러니까 그 5.3 전당대회 직전에 하는 방법, 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누가 더 현실적이고 파괴력 있는 그 대안을 제시하는지가 오늘 뭐 토론의 아마 승부처가 될 겁니다. 토론 오늘 10시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홍준표 후보가 은퇴위에서 탈당까지 시사를 했습니다. 더 머물 명분이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뭐 약간 경선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좀 입은 것 같아요. 저는 마음의 상처 입었다고 봅니다. 뭐 이야기하면 길지만 짧게 말씀드리면은 홍준표 후보는 지난번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경선할 때 2022년에도 그때 이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어요. 그렇죠. 그때도 무슨 말을 했냐면은 본인이 당에 30년 동안 있었는데 외부에서 온 사람한테 당심에서 졌다. 굉장히 그 안타까워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0% 책임 당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준표가 유리할 걸로 봤는데 50% 들어왔는데 또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찬가지죠. 그 한동훈 후보도 외부에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당심에서 졌어요. 본인은 당을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당대표 두 분이 나오고. 이번에도 또 외부에서 들어왔는데 또 어떻게 보면 당심에 진 거예요. 당심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50%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그 정계 은퇴를 선언을 한 것까지는 그렇다 치고 한데 탈당을 선언을 한 것은 좀 뒤끝. 그러니까 나쁜 의미로 뒤끝이 아니고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게 좀 황당하다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이 당이 계속 그 같은 장면이 반복이 된다 몇 년마다. 그리고 앞으로도 또 이럴 것 같다. 그 당의 경쟁력 차원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에 좀 변화를 주고 뭐 이런 것을 좀 촉구하는 변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덕수 대행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 무소속 상태로 후보 단일화를 하고 이후에 입당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선거 공학적으로 봤을 때 한덕수 간판으로 좀 더 큰 텐트를 옆에다 쳐놓고 국힘 텐트와 합쳐야 이재명의 승산이 있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지금 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오세훈 원희룡 측 인사들과 접촉한다는 기사도 쏙쏙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출마 포기 후에 한대행을 만났고 또 원희룡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측근들이 공교롭게도 이제 한덕수 대행과 총리실에서 같이 일한 사이이기도 하고요. 여기다가 또 이낙연 전 총리 등이 반명 빅텐트로 뭉칠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일단 텐트 자체를 밖에서 크게 키워놓고 시작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요. 일단은 그 한덕수 대행은 국민의힘에 없는 걸 가져와야 돼요. 없는 거를. 국민의힘에서 부족한 거, 없는 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가장 그 없는 것은 뭐냐 하면은 가령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보수파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가치를 지키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외부 확장력이 부족하다.
외부 그러니까는 중도 확장, 중도외연 확장을 네. 하기가 좀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받으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가져와야 돼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이 할 수 있는 것은 본인이 그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남 출신이고 네. 그렇다면은 그 장점을 이용을 해서 최대한 본인 혼자가 아니고 파일을 넓혀서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누가 되든 이쪽에 뭐 김문수나 한동훈이 되든 아니면 한덕수가 되든 이쪽에 없는 부분을 다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빅텐트를 쳐서 지금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이낙연 그 전 총리도 지금 적극성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손학규, 그다음에 정대철, 뭐 이런 사람들하고 이 그 이낙연, 손학규, 정대철과의 교집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재명이 되면 안 된다는 것도 민주당의 중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낙연을 비롯해서. 또 하나는 헌법 개정입니다. 개헌. 개헌. 개헌에 유일하게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반대하는 사람은 이재명이거든요. 그래서 개헌연대 그리고 또 반 이재명 연대로 해서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같이 그 단일화를 해야지 큰 시너지가 생기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희 댓글에서도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한덕수 후보가 밖에서 국힘이 아닌 부분을 만약에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은 그 보수층 좀 강성 보수층 중에서는 저 사람 보수 맞나? 라는 그런 시선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시선이 있죠. 그런 시선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어떤 의구심보다는 또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는 게 이게 더 커요. 더 크고 또 하나 그런 의구심을 불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불식시켜주는 방법은 뭐냐면은 내가 해서 무슨 뭐 국가를 확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다. 이재명 집권을 막고 그러니까 나는 과도기다. 과도기다. 내가 잘 하면은 그 다음에 정말 그 강성 보수층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의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는 취지, 직접 말은 못하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임기 단축, 3년 임기 단축에서 개헌을 하겠다는 거 이런 것들. 그리고 본인은 이제 욕심이 없다. 욕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 이재명 집권은 막는 선에서까지 본인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개헌을 하는 데까지 이제 거치겠다. 그 정도를 하면은 그것은 그 한독수에 대한 어떤 뭐 반감 이런 것들도 강성 지지층들도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잖아요.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국힘에서 후보로 선출이 될 경우에는 또 두 사람의 시너지 효과도 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그때 되면은 뭐 총괄선대위원장 같은 걸 맡아야 돼요.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계속 그 현장에 뛰고 그리고 어차피 같이 하기로 했으면은 뭐 이낙연 총리를 비롯해서 나중에 이제 같이 하기로 하면은 빅텐트 안에 들어왔으면은 다 같이 그분들도 뭐 선대위원장 같은 것을 맡거나 고문을 맡거나 해서 고문을 맡아야 되겠죠. 선대위원장은 좀 그렇고 지금 상황에서. 일단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좀 뭐 종편 여론조사 이런 걸 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상대적으로 단일화를 했을 때는 후보로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내일 모레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잖아요. 저희가 이제 기사를 쓸 때도 본부장님도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셨지만 이게 그 속칭 야마가 중요한 건데 그 이벤트와 이 선언의 야마가 좀 중요한 건데 좀 각을 잡을 부분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그 명분이 가장 중요하죠. 명분은 이 혼란을 막아야 된다. 통합이죠. 통합. 왜 그러냐면은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이제 양쪽이 분열이 됐으니까 본인이 그것을 할 수 있다. 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진보 보수 정권을 넘나들면서 본인이 어떤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그 행정가로서 최고 자리에 올랐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그 국무총리를 했고 윤석열 정부의 국무총리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통합을 하겠다는 것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헌 문제, 헌법 개정이 이 87 체제로는 안 된다는 게 국민들을 대다수가 이제 느끼는 그 일인데 그것을 이제 이루고 완수를 하겠다는 것하고 하나는 그러니까 세 가지죠. 하나는 그 통합하고 개헌하고 하나는 이 이야기는 분명히 해야 돼요.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된다. 이재명 집권을 막아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막아야 된다가 아니고 뭐 대혼란이 올 수 있는 헌법 84조 문제 때문에 그 문제가 하나 있고 또 뭐 적폐청 그 문재인 정부 때 했던 적폐청산이라는 용어를 바꿔서 내란 종식이라는 용어로 또 정치 보복을 할 가능성 그리고
이 무엇보다도 이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 예. 저 양곡법이나 윤석열 정부에서 계속 그 거부권을 행사해서 막은 게 국민들의 인식에 남는 것은 무슨 최상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나 정치 법안인데 예. 그게 아니고 진짜 막아왔던 것은 노란봉투법이나 그렇죠. 25만 원 지원법, 양곡법 이런 거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법안들을 막아왔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들었으면 거부권을 행사 안 하죠. 예. 그러면 지금도 벌써 양곡법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전부 다 그 법안들이 그대로 통과돼서 제도가 돼버립니다. 제도가 되면은 국가 재정이 엄청난 그 막대한 그 효과를 줄 뿐만이 아니고 국가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으로 아마 명분을 찾아야 될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서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할 때 옆에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옆에 같이 서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이 부분에도 좀 관심이 쏠리는데 개인적으로 좀 젊은 층들이 옆에 좀 많이 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렇죠. 이제 옆에 아마 그 3실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총리실에 있던 3실장, 그렇죠. 예. 비서실장, 그 손영태 홍보실장, 실장, 정무실장. 예. 이 3실장 그러니까 좀 새로운 인물들이 좀 세야 되겠죠. 네. 새롭고 이제 좀 젊은 인물들이 세야 되는데 일단 처음에는 뭐 사진 찍힐 때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지상으로. 네, 그런데 무슨 뭐 세력을 가시하듯이 국회의원들 딱 등포하고 이거는 안 되고. 그건 좀 그렇죠.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진지해야 됩니다. 예. 진지하게 해야 돼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하는 대통령이지 네. 정치하는 대통령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예. 정책을 하고 뭐 개헌을 하는 대통령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는 좀 진지한 모습으로 그렇게 좀 다가설 필요가 있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여쭤볼 부분이 오늘 이제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에 그 함정 유지 보수 정비 협력을 논의하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데 한 대행에게는 미국과의 관계 설정도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만남에 좀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출마 선언을 한다고 하고 내일 아마 사퇴할 것으로 관측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은 사퇴하기 전에 어떻게 트럼프랑 통화 한번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또 하게 하는데요. 선거공학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관세 협상이 네. 이제 그 스타트를 끊었죠. 예, 예. 또 2+2 회담에서 스타트를 끊었는데 이게 7월 달까지 계속 가요. 네, 예. 유예 기간이 90일이니까 예. 7월 달까지 가는데 일단 스타트는 상당히 좋습니다. 좋으면은 트럼프와 저는 충분히 한번 또 트럼프발 메신저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봐요. 이 트럼프의 지지 같은 그런 취지의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은 네. 무슨 사대주의 이런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예. 사대주의 이런 게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는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 네. 하나는 지금 이재명 그 대표 시절에 그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의를 할 때 처음에 들어갔던 게 탄핵 사유 중에 하나가 한미일 동맹 강화예요. 네. 미국과 동맹을 강화한다고 그게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역풍이 있을 것 같은 거 슬그머니 빼기는 뺐지만은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미국 트럼프발 어떤 또 다른 메시지가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보고 저는 메시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 트럼프가 처음에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통화를 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어떤 청구서를 막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죠. 뭐 주한미군 방위비 예, 예. 뭐 한 9배 놀리고 네. 청구서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걱정을 했는데 그때 딱 처음에 이야기했던 게 한국조선업이었어요. 그렇죠. 한국조선업의 네. 기술 협력을 원한다. 워낙 중국한테 밀리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도 그때 그 한덕수 대행과 통화할 때도 조선업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게 미국이 절실한 부분이에요. 예. 미국이 절실을 하기 때문에 그 트럼프가 그런 부분을 또 저기 관세 협정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또 다른 메시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저는 거기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걸로 봅니다. 네.